서울 도심의 가을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그러나 태중그룹의 본사 앞에 멈춰선 남자의 눈빛은 그 맑음과는 다른 결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배정호. 65세, 태중그룹의 창립자이자 한때 도덕적 경영의 상징으로 불리던 인물이었다. 1년 전 그는 간암 판정을 받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경영권은 장남 배민석에게 넘어갔다. 정호는 조용히 떠났고 아무도 그가 돌아올 거라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그가 세운 회사에서 들려오는 소문은 정호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부서 간의 갈등, 직원들의 불만, 중간 간부의 갑질, 비리 의혹까지. 그가 평생을 바쳐 세운 회사가 그의 손을 떠난 뒤로 어딘가 무너지고 있었다. 정호는 결심했다. 경영자로서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회사를 다시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그는 오늘 태중그룹의 환경미화원 김용남이라는 이름으로 입사했다. 낡은 작업복, 흰 모자, 손에 든 작은 청소도구. 그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오전 8시 그는 직원 출입구를 통해 조용히 들어섰다. 바닥 청소를 시작한 그의 첫 임무는 본관 로비였다.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닦고 있을 때 구두 굽소리가 다가왔다. 차가운 시선과 함께 여긴 당신이 있을 자리가 아닌데요. 고개를 들자 검은 슈트에 넥타이를 메고 당당한 걸음으로 선한 남자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도현, 영업본부장. 최근 태중그룹 내에서 실세로 떠오른 인물이었다. 외부에는 성공적인 사업가로 알려졌지만 내부에서는 무례함과 독선으로 악명이 높았다. 환경미화원은 직원 식당 뒤쪽에서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긴 행정직원구역이에요.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도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쳐내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물이 튀었고 정호의 낡은 작업복은 더욱 젖었다. 주변에 앉아있던 직원들은 순간 조용해졌지만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시선을 돌리고 식사를 계속했다. 한 사람도 그의 편에 서지 않았다. 정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젖은 걸레를 다시 쥐고 천천히 물을 닦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의 눈에는 짙은 슬픔이 서렸다. 그것은 단지 물에 젖은 작업복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만들었던 회사가 이제는 따뜻함 없이 사람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날 오후 그는 직원 휴게실 한편의 낡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수첩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는 거기에 조심스럽게 한 줄을 적었다. 회사의 본질은 그들이 가장 약한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드러난다. 정호는 이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아니,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회사가 단지 숫자와 실적이 아닌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였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 공동체는 균열 속에 있었다. 다음 날 정호는 지하 주차장 청소를 맡았다. 쓰레기통을 비우고 계단을 닦고 먼지를 털며 하루를 시작했다. 오전 10시가 지나갈 즈음 그는 복도 한쪽에서 벌어지는 한 장면을 목격했다. 한 여성 직원이 팀장의 질책을 받고 있었다. 작고 마른 체구, 검은 머리를 뒤로 묶은 단정한 인상. 그녀는 서진이라는 이름의 신입 직원이었다. 팀장은 그녀를 향해 큰 소리로 소리쳤다. 보고서 한 장 제대로 못 써? 도대체 뭘 배웠다는 거야? 서진은 고개를 숙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빛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끝까지 참으려 애썼다. 주변 직원들은 그 장면을 흘끗보고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정호는 조용히 다가가며 바닥을 쓸고 있는 척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으세요? 서진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자신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 어색한 듯했다. 네,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게 당신의 전부는 아니에요. 당신의 가치는 남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에 서진은 눈을 깜빡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정호는 결심했다. 그는 단지 관찰자가 아니었다. 이 회사가 다시 사람을 향하게 하기 위해선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는 돌아서며 생각했다.
어쩌면 이 젊은 여성이 첫 번째 씨앗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은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이 회사가 잃어버린 진심을 되찾는 데 있어 결정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그의 계획은 시작되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서. 점심시간이 지나고 회사 복도는 다시 분주한 기색으로 가득했다. 직원들은 커피를 들고 빠르게 지나갔고 회의실 문이 연이어 열리고 닫혔다. 배정호는 청소 도구를 끌며 5층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그는 바닥에 먼지를 닦는 척하면서 조용히 사람들의 얼굴을 살폈다. 그가 찾고 있던 얼굴은 곧 나타났다. 한서진. 그녀는 복사물을 품에 안고 허리를 약간 숙인 채 복도 끝 회의실로 걸어가고 있었다. 여전히 어깨는 무거워 보였고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웠다. 주변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듯했다. 정호는 조용히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그리고 우연한 듯 복도 모퉁이에서 그녀와 마주쳤다. 조심하세요. 그가 낮게 말했다. 서진은 깜짝 놀라며 서류를 떨어뜨렸다. 죄송해요. 그녀는 급히 몸을 숙였다. 정호는 함께 종이를 주우며 조용히 말했다. 제가 죄송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서진은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마주쳤다. 어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난 그냥 지나가던 사람일 뿐이니까요. 정호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마치 그녀가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무언가를 그는 보고 있다는 듯한. 서진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서류를 안았다. 전 요즘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매일 실수하고 혼나고 다들 저를 부담스러워해요. 사람들이 당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당신 자신보다 앞서선 안 돼요. 진짜 문제는 자신이 자기 가치를 모를 때 생기는 거죠. 정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감정이 북받쳐 오르려는 걸 억누르기 위한 동작이었다.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정호는 조용히 물었다. 네. 태준그룹이 입사하고 싶었던 회사였나요? 서진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여긴 제가 대학 시절부터 동경하던 곳이었어요.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 윤리적인 경영, 사회적 책임, 그런 이미지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그녀는 말을 끝내지 않았다. 하지만 정호는 충분히 이해했다. 이미지는 종이처럼 바람에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심은 누군가가 지켜낼 수 있다면 바뀔 수 있죠. 누가요? 당신처럼 아직 마음이 식지 않은 사람. 서진은 놀란 듯한 눈으로 정호를 바라봤다. 그는 단순한 청소부의 눈빛이 아니었다. 뭔가 더 깊고 오래된 것을 꿰뚫는 시선이었다. 그날 저녁, 정호는 사무동 1층 청소용품 보관실에서 작은 노트를 펼쳤다. 거기엔 직원들 이름, 위치, 시간, 사건들이 간략히 적혀 있었다. 그 목록 중 한서진의 이름 아래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회가 있다면 이 사람을 통해 무너진 문화를 다시 세울 수 있다. 며칠이 흐르는 동안 정호는 조용히 사람들을 관찰하며 회사를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박도현은 여전히 오만했고 각 부서 팀장들은 직원들에게 윗선의 말을 그대로 강요했다. 야근이 당연시되고 의견을 말하면 문제 직원으로 찍히기 일쑤였다. 회사는 겉으론 번지르르했지만 안으로는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정호는 지하 주차장 옆 흡연구역에서 들려오는 은밀한 대화를 듣게 되었다. 아, 다음 자재 계약 말인데 예산 3배로 올려서 넣자. 나머지는 알아서 나눠 갖는 거고. 괜찮겠어? 내부 감시 있잖아. 괜찮아. 박 부장이 다 커버쳐. 이번에도 인감날인 다 받아놨다더라. 정호는 숨을 죽였다. 더는 단순한 오만이나 권위 문제가 아니었다. 명백한 행령과 담합의 흔적이었다. 그는 조용히 메모장을 꺼내 날짜와 대화를 적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는 관찰자에서 행동가로 바뀔 시간이었다.
그날 저녁, 그는 사내 게시판 앞에서 다시 서진과 마주쳤다. 그녀는 무거운 표정으로 붙은 공고문을 읽고 있었다. 사내 평가 기준 강화 및 인사이동 예정. 그것은 또 하나의 권력 싸움의 신호였다. 서진 씨, 정호가 먼저 말을 걸었다. 그녀는 놀라며 돌아봤다. 아, 네.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인적 드문 옥상 구석 벤치에 마주 앉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조용했고 멀리 한강의 불빛이 흐릿이 비쳤다. 저는 사실 이 회사에서 당신보다 더 오래된 사람입니다. 네. 지금 하는 이야기는 다소 믿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정호는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본인의 정체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금 회사의 구조적 문제, 내부 비리, 박도현의 움직임까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신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록해주세요.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회의에서 무슨 지시가 있었는지,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서진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망설임이 없진 않았다. 그러나 그 눈빛엔 확신이 담겨가기 시작했다. 전 아직 무섭고 혼자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겠죠? 정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태중그룹의 침묵하던 진실을 드러낼 작은 혁명이 시작되었다. 월요일 아침 태중그룹 본사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다. 일부 임원들은 주말 사이 외부 미팅을 마치고 돌아왔고 중간 관리자들은 다가올 분기 실적 발표를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그러나 건물 가장 낮은 층, 지하 1층의 복도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다. 배정호는 작은 쓰레기 수레를 밀며 복도 벽에 쌓인 먼지를 닦고 있었다. 그의 동작은 익숙하고도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마음속은 복잡했다. 한서진과의 대화를 나눈 지 며칠이 지났고 그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호는 그녀가 겁내면서도 꺾이지 않는 눈빛을 가진 사람임을 확신했다. 그는 오늘 더 깊은 실체에 접근하고자 했다. 그가 주시하고 있는 인물은 단연 박도현이었다. 겉으로는 깔끔한 수트, 매끄러운 언변, 강한 리더십으로 포장된 그는 회사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호는 알았다. 그 모든 포장은 그 안에 숨겨진 탐욕과 위선을 감추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 오전 10시 지하 주차장 옆 작은 휴게 공간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호는 반사적으로 쓰레기 수레를 옮기며 근처 벽 뒤에 몸을 숨겼다. 이번 계약서, 자재 단가 3배로 설정했어. 세무팀엔 다른 버전 넘겼고.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박 부장이 정리했어. 전무님 도장도 받아놨어. 괜찮아. 이 정도는 다들 아는 암묵적 룰이야. 정호는 침착하게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목소리 톤, 이름,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했다. 그의 손엔 여전히 청소용 장갑이 껴 있었지만 마음은 이제 완전히 탐사자이자 기록자로 전환돼 있었다. 그날 오후 그는 서진과 짧은 메모를 교환했다. 복사실 한쪽에 몰래 두었던 작은 수첩 안에 삽입된 쪽지였다. 복도 회의실 근처에서 박도현과 김 계장이 자주 만납니다. 발언 내용 최대한 남겨주세요. 조심하십시오. 서진은 수첩을 받아들고 몇 초간 숨을 멈췄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의 내면에는 작은 용기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고 그것이 점차 신념이 되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서진은 몰래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고 회의실 근처를 오갔다. 그녀는 커피 심부름을 가장해 회의실 문 앞을 지났고 프린트를 수거하는 척하며 자리에서 대화를 포착했다. 몇 번의 실패도 있었지만 어느 날 오후 그녀는 결정적인 장면을 녹음했다. 보고서 수치 조작은 끝났지? 네, 회계팀엔 다른 버전 넘겼고 이건 임원용. 잘했어. 그 애, 한서진은 어떻게 됐어? 요즘 조용하던데요. 눈치챈 건 아닌지.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서진의 손은 떨렸다.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는 공포와 그 안에 깃든 위협의 뉘앙스를 그녀는 정확히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공포 속에서 그녀는 더욱 단단해졌다. 그날 밤 정호는 옥상에서 서진을 만났다. 두 사람은 다시 벤치에 마주 앉았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아래 벌어지는 일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다. 기록했어요.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까지 나왔어요. 들키는 건 시간 문제일지도 몰라요. 무섭죠. 네,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요. 이 회사, 누군가는 지켜야 하잖아요. 정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은 USB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당신이 모은 모든 녹음은 여기에 백업됩니다. 하나는 당신이, 하나는 내가 보관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부 고발 채널로 갈 겁니다. 최악의 경우엔요. 서진은 USB를 손에 쥐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 작은 물건 하나가 그렇게 큰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작은 물건이 회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을 쥔 사람이 진심을 가진다면 그건 이야기가 달라지죠. 며칠 후 회사 내부에서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몇몇 직원들은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고 했다. 누군가 내부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는 이야기. 누군가가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불안감. 그 중심엔 한서진이라는 이름이 서서히 떠올랐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박도연이 직접 그녀를 불렀다. 한대리, 나랑 얘기 좀 하자.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정호는 그 장면을 먼 거리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손끝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이제 조용했던 싸움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호는 알고 있었다. 이 전면전은 곧 회사를 통째로 뒤흔들 첫 폭풍이 될 것이다. 사무실 문이 조용히 닫혔다. 박도현의 방 안은 창문을 제외하고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다. 회의용 테이블 너머로 도현은 팔짱을 낀 채 한서진을 바라봤다. 그녀는 등허리를 곧게 펴고 있었지만 그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해 시선을 살짝 내리깔고 있었다. 요즘 조용하던데. 그의 첫 마디는 의외로 부드러웠다. 네,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 좋아. 그런데 말이야. 최근 회사 내 기밀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 혹시 주변에 이상한 사람 못 봤나? 아니요, 특별히 이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친절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심리를 간파하려는 계산된 무기와 같았다. 한 대리는 참 정직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묻는 건데 혹시 누가 뭘 녹음하거나 이상한 자료를 수집하는 걸 본 적은 없어? 서진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 없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블 및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휴대폰 한 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다. 이건 며칠 전 복사실에서 떨어진 거야. 한 대리의 핸드폰 맞지? 서진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주머니를 더듬었고 그제야 핸드폰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도연은 조용히 버튼을 눌렀고 휴대폰 안에 녹음 파일 목록이 나타났다. 이 파일들, 이거 회의 내용 맞지? 자재 계약, 보고서 수정, 회계 조정. 이거 도대체 왜 녹음한 거야? 서진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모든 계획이 무너진 듯한 기분.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건 단순한 기록입니다. 회의 내용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건 말이 안 되지. 왜 몰래 녹음했는지를 묻고 있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말하지 않으면 이건 회사 내부 보안 규정 위반이야. 감봉, 정직, 그 정도로 안 끝나. 형사 고발도 가능하지.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두 개의 길이 또렷이 갈라졌다. 하나는 침묵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길, 다른 하나는 진실을 꺼내놓고 싸우는 길. 그녀는 두려웠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이전의 대화가 떠올랐다. 진짜 문제는 자신이 자기 가치를 모를 때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이 다시 가슴에 울렸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제가 이 녹음을 한 이유는 제가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다. 좋아. 그렇게 나오는 거군. 그는 바로 내부 감사팀에 연락했고 곧 그녀는 공식적인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날 오후 회사 내에는 또 한 번의 침묵이 감돌았다. 정호는 그 소식을 들은 후 그녀를 찾았다. 지하층 창고에서 홀로 앉아있는 서진을 발견했을 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습니까? 정호가 조용히 물었다. 괜찮지 않아요. 제가 한 일이 다 들켰어요. 그녀는 힘없이 말했다. 무서워요. 정말 너무 무서워요. 이젠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정호는 조용히 그녀의 앞에 앉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포기하면 그들이 바라는 대로 되는 겁니다. 서진은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고 따뜻함과 결단력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당신이 혼자라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혼자 아닙니다.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든 증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 해고되면 그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정호는 가방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USB와 함께 정호가 정리한 정황 증거 메모, 시간대별 대화 기록이 들어있었다. 이건 당신이 만든 진실이고 나는 이걸 다른 경로로 제출할 겁니다. 당신은 직장을 잃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진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서진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엔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제가 싸우겠습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두 눈은 또렷했고 말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정호는 미소 지었다. 그럼 이제 진짜 시작이군요. 그날 저녁 정호는 조용히 본사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밤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그는 혼자 서 있었다. 휴대폰을 꺼내 한 통의 메시지를 보냈다. 수신인 윤지원 대표. 메시지 내일 오전 9시 당신이 알고 있어야 할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바람은 분명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오전 8시 45분 법무팀 사무실. 최민우는 책상 위에 쌓인 보고서 더미를 정리하며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어제 들은 소식만 맴돌고 있었다. 한서진 대리가 내부 감찰 대상이 되었대. 휴대폰에서 뭐가 나왔나 보지. 복도에서 들려온 동료들의 속삭임, 그 하나하나가 민우의 귀를 파고들었다. 그는 서진과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하지만 과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대학교 시절부터 몇 년간 교제했던 그녀와는 입사 이후 점차 멀어졌고 결국 조용히 끝을 맺었다. 그녀가 다시 눈앞에 나타난 건 이 회사에서였다. 그때 그는 애써 담담하게 행동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가 점점 어두워져가는 얼굴로 업무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며 그는 여러 번 주먹을 쥐었다 폈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회사의 위험한 진실에 다가서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흔들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내부 고발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 그것이 충격이었다. 오전 9시 정각, 법무팀 팀장이 민우를 불렀다. 최 대리, 이건 처리해. 그가 내민 파일은 단순한 사건 보고서가 아니었다. 표지에 붙은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민우는 파일을 열었다. 익숙한 이름, 익숙한 필적, 그리고 너무나 익숙한 감정.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문서의 내용은 예상보다 훨씬 구체적이었다. 휴대폰 녹음 파일 목록, 녹음 시간,
녹음 내용 요약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었다. 회사에선 조용히 정리하길 원해. 계약 해지 형태로. 하지만 만일 그녀가 문제를 일으키면 법적 대응도 준비해야 해. 팀장은 가볍게 말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아무런 감정도 수반하지 않는 숫자놀이처럼. 제가 맡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오전 10시. 그는 혼자 회의실에 앉아 서진의 녹음 내용을 하나하나 들었다. 그 안에는 분명히 담겨 있었다. 회계 조작 지시, 계약 단가 부풀리기, 실적 조작, 직원에 대한 위협, 그리고 가장 마지막 파일, 박도현의 목소리였다. 이런 건 다 덮어. 누가 뭐라 해도 날 자를 사람은 없어. 위에 누가 있는지 알잖아. 민우는 녹음기를 멈추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이 문제는 단순히 서진 개인의 행동이 아니었다. 회사의 시스템 전체가 썩어 있었고 서진은 그것을 맨 앞에서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오 무렵 민우는 조용히 서진을 찾아갔다. 그녀는 법무팀의 조사를 기다리며 휴게실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를 보자 살짝 경직되었지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오랜만이네요, 민우 씨. 응. 이런 자리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어. 그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왜 했어? 이런 위험한 일. 서진은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후회도, 두려움도, 당당함도 함께 섞여 있었다. 누군가는 해야 했어요.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요. 민우는 그 눈을 보며 그녀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예전보다 더 단단하고 깊고 조용히 뜨거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넌 예전부터 그랬어. 누구보다 바르고 고집세고 위험도 마다하지 않았지. 그게 널 좋아했던 이유이기도 했어. 서진은 놀란 듯 그를 바라봤다. 그러나 곧 표정을 가다듬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이니까 더 중요해. 나한테 선택권이 주어졌어. 이 사건을 정리하라는 명령. 내가 조용히 물러나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넘어갈 수 있어. 아니면 너를 고발하게 될 수도 있어. 서진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럼 민우 씨는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문 앞까지 갔다. 그리고 잠시 멈춰섰다. 사람은 선택으로 증명되는 존재니까. 그는 문을 열고 나갔다. 서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서름도, 고마움도, 그리고 묘한 기대도. 그날 오후 전사 공지사항이 메일로 전달되었다. 그와 함께 외부 감사기관에 제출된 정식 고발장이 내부 정보 유출 신고와 함께 접수되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배정호는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책상을 정리했다. 이제 퍼즐 조각은 하나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목표는 단 하나. 태풍의 눈, 박도현을 무너뜨리는 것. 오전 9시, 태중그룹 본사 6층 대회의실. 회사의 핵심 간부들이 하나둘 회의실에 들어섰다. 보통 이 시간엔 일간 실적 보고나 전략 검토 회의가 열리기 마련이었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내부 전산망을 통해 돌았던 메일 제목 하나가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배정호는 조용히 건물 가장자리를 따라 회의실 앞 청소를 하는 척하며 안의 분위기를 살폈다. 익숙한 얼굴들이 자리에 앉고 있었고 박도연은 회의실 가장 앞자리에 앉아 이미 회의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정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 회의는 감사를 가장한 공개 재판이며 그 표적은 오직 한 명, 한서진이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고 서진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정해진 자리에 앉았다. 정호는 문밖에서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한마디를 되뇌었다. 지금이 가장 외롭겠지만 곧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회의는 박도현의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최근 회사 기밀 유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계약 관련 자료와 회계 수정 내역이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었으며
내부 녹음 파일까지 확인됐습니다. 그는 마치 차분한 관리자처럼 보였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의도된 여론몰이가 담겨 있었다. 조사 결과 해당 파일이 저장된 휴대폰은 한서진 대리의 소유로 확인되었고 그녀는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회사 내의 부당한 지시와 회계 조작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모은 것입니다. 외부에 유출한 사실은 없습니다. 회의실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몇몇 간부들은 고개를 갸웃했고 일부는 팔짱을 낀 채 표정을 굳혔다. 그 가운데 박도연이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그럼 당신은 회사를 위해 불법 녹음을 했다는 말인가요? 아무런 지시 없이 그냥 정의감 하나로? 네. 서진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다. 그 정의감 때문에 회사의 명예가 훼손될 뻔했습니다. 당신은 직원이 아니라 회사의 적입니다. 도현의 말은 회의실 전체에 찬물을 끼얹듯 퍼졌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만든 시스템을 이 한 명의 신입사원이 뒤흔들려고 했습니다. 이 사안을 조용히 덮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해 주십시오.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다. 그 침묵은 마치 압도적인 무력감 같았다. 아무도 나서서 서진을 변호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독으로 침묵이라는 이름의 군중 앞에 서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회의실 뒷문이 열렸다. 정호는 평소 입고 다니던 청소복이 아닌 검은색 점퍼와 단정한 셔츠 차림으로 조용히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박도현은 그를 보고 얼굴을 찡그렸다. 여긴 직원 회의입니다. 청소부가 무슨 일로? 죄송합니다. 회의에 끼어들어 송구합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반드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정호는 봉투를 열어 USB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한 사무실 내부에서 촬영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 인물은 박도현과 김 계장이었다. 목소리는 분명했다. 3배로 단가 불려서 올려. 회계팀은 알아서 조정하고. 문제 생기면요? 걱정 마, 이선에서 정리 다 해놨어. 대표 서명도 받아놨잖아.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영상이 끝났을 때 도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건 합성입니다. 조작 영상입니다. 그가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영상 속 얼굴과 목소리는 조작이라기엔 너무나 명확했고 그 현장에 있었던 다른 직원들도 이미 속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회의실 앞자리에서 총무팀장이 조용히 일어났다. 지금 이 증거가 진실이라면 징계는 한서진 대리가 아닌 박 부장이 받아야 할 일입니다. 곧이어 다른 부서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왜 회계팀이 계속 압박을 받았는지. 우린 모두 침묵했지만 누군가는 나서야 했던 겁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나가려 했다. 그러나 그 앞을 막아선 건 보안팀 직원 2명이었다. 박도현 부장님, 지금부터 조사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호를 바라봤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정호는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나는 배정호입니다. 이 회사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회복시킬 사람입니다. 회의실은 한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 침묵은 곧 박수를 동반한 울림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회의실은 침묵 속에서 점차 술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운 듯한 눈빛들이 오갔고 곧이어 당황, 놀람, 존경, 안도 등 다양한 감정이 일제히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누군가는 의자를 밀고 일어섰고 누군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도현은 입을 열지 못했다. 얼굴이 굳어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배정호라고 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냉철함과 위압감을 잃고 있었다. 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이 회사를 세운 사람입니다.
오래전엔 여러분과 같은 직원으로 시작했고 모든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의 태중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강단이 있었다. 1년 전 건강 문제로 회사를 떠났지만 그 이후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듣고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를 지탱하던 신뢰와 사람에 대한 존중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간부들의 시선이 점점 정호에게로 향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낮은 곳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름을 감추고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런 필터 없이 이 조직을 볼 수 있었죠. 그 말에 일부 간부들은 고개를 숙였다. 청소하는 동안 저는 수많은 것을 봤습니다. 직원들이 상사에게 모욕당하고 의견을 말하면 조롱받고 진실을 말하면 배척당하는 회사. 그리고 위에서는 계약을 조작하고 실적을 속이며 부를 사적으로 축적했습니다. 정호는 앞에 놓인 또 하나의 봉투를 들어 올렸다. 이 안에는 제가 지난 2달간 기록한 모든 내용이 있습니다. 녹음 파일, 영상, 내부 보고서, 그리고 협력업체와의 통화 내역까지. 박도현은 이를 악물고 외쳤다. 그건 불법입니다. 몰래 녹음하고 촬영하는 건 사생활 침해고 명백한 범죄입니다. 정호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말하는 법은 진실을 막기 위한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법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요? 회사를 지키는 척하며 실상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조직을 망가뜨리는 자를 위한 겁니까? 말없이 지켜보던 윤지원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태중그룹의 최고 경영자로 지난 반년 동안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해온 인물이었다. 그러나 오늘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박도현 부장은 즉시 직무 정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외부 감사기관에 전면 위탁하여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현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더 이상 어떤 반론도 내지 못했다. 2명의 보안 직원이 그에게 다가갔고 그는 천천히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회의실의 긴장을 마무리했다. 정호는 다시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이건 단지 한 사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태중그룹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이름값에만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일어설 것인지.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한서진 대리는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외면했던 진실을 처음으로 마주한 사람이죠. 두려웠을 텐데도 그녀는 끝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후방에 앉아있던 서진은 말없이 정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고개는 곧게 들려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정호는 서진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우리는 조직을 이야기하면서 종종 사람을 잊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움직이는 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진심을 가진 직원,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관리자, 침묵을 깨는 용기 있는 존재. 그런 사람들이 회사를 다시 일으킵니다. 윤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오늘을 태중그룹의 새로운 시작으로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내부 감시와 소통의 투명성입니다. 그녀는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한 대리,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침묵 속에서 회사가 무너지는 걸 지켜봤을 겁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저 혼자의 힘이 아닙니다. 저를 믿어준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호는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회의실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저는 곧 이 회사를 떠날 겁니다.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태중그룹이 어떤 회사를 향해 가야 할지 그 방향만큼은 분명히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났을 때 회의실에는 다시 조용한 침묵이 찾아왔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두려움이 아닌 숙연함과 책임의 무게였다. 그날 오후 회사 내부 메일 시스템에는 새로운 공지문이 올라왔다. 그리고 같은 시간 배정호는 조용히 옥상으로 올라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건물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는 중얼거렸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하루가 지났다. 태중그룹은 마치 오랜 시간 굳어 있었던 얼음이 갑자기 깨진 듯한 분위기였다. 직원들의 표정은 경계와 안도, 그리고 미묘한 기대가 섞여 있었다. 복도 곳곳에서는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춘 대화들이 오갔다. 정말 배정호 회장이 맞았대? 그럼 이제 회사 분위기 진짜 바뀌는 건가? 그 중심에서 가장 조용했던 사람은 윤지원 대표였다. 회의실을 나선 이후 그녀는 단 한마디도 언론에 발언하지 않았고 외부에는 내부 정비 중이라는 공식 입장만 전달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했다. 정호가 밝힌 내용은 단순한 개인 비리 수준을 넘어섰다. 내부 담합, 예산 횡령, 평가 조작, 그리고 외부 협력업체와의 유착. 그런 일이 박도현 한 사람의 의지로만 가능했을까? 정오 무렵, 윤 대표는 자신의 집무실로 배정호를 초대했다. 둘 사이에는 묵직한 정적이 잠시 흘렀다. 정호는 묵묵히 앉았고 윤 대표는 커피잔을 내려놓은 후 입을 열었다. 어제 회에 정말 많은 걸 바꿨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바뀐 건 눈빛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정호는 조용히 답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윤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도현, 그 사람, 당신 생각엔 혼자였을까요? 정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가 감히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건 누군가가 뒤를 봐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꽤 높은 자리에서. 그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내부 결제 서류였다. 도연이 서명받았다고 말했던 예산 증액 요청서. 문제는 서명자의 이름이었다. 윤지원은 그 이름을 보고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이명찬 부회장은 지금 해외 출장 중입니다. 이번 주 복귀 예정이었죠.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합니다. 도연이 구속되자마자 잠적하듯 출국했고 수사에 손이 미치기 전에 움직였죠. 정호는 문서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가 진짜 설계자일 수도 있습니다. 박도현은 그저 실행자였고요. 윤 대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사회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단순한 정치 싸움으로 비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호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최근 6개월간 이명찬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련 업체와의 미팅 사진, 그리고 협력업체 대표와의 비공식 이메일 복사본이 들어있었다. 이건 어떻게? 윤 대표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회사에 30년을 있었던 사람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당신은 아직 잘 모릅니다. 정호의 말에 윤 대표는 작게 웃었다. 당신이 돌아온 건 회사를 위한 신의 한 수였어요. 하지만 웃음은 곧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할 생각입니까? 그가 돌아오기 전에 이사회를 소집하십시오. 그리고 태중그룹이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반격한다면요? 여전히 많은 이사들이 그의 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빚 아래로 끌어내야죠. 진실이 드러났을 때 누가 침묵했는지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윤 대표는 잠시 책상 위에 커피잔을 바라보다가 결단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이사회는 모레 소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내부 공감대를 더 확보하겠습니다. 정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신뢰는 말로 얻는 게 아니라 시간을 함께 나누면서 생기는 겁니다. 그는 조용히 방을 나섰고 윤 대표는 그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날 오후 사내 메신저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공지가 하나 떴다. 그리고 다음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첫 간담회가 열렸다. 본사 지하 1층 창고 옆 작은 회의실. 정호와 윤 대표는 직접 그 자리에 나왔다.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고 몇몇은 긴장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회사의 진짜 중심입니다. 태중그룹이 변화할 수 있었던 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의 말에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다. 윤 대표도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제부터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고충이 회사의 방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 한 명의 미화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예전엔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말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 증인이 될 겁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회의실 바깥에는 기자 한 명이 서 있었다. 윤 대표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이곳엔 어떻게? 기자는 조용히 대답했다. 태중그룹에 정말 변화가 시작된다면 세상도 그걸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호는 기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곧 당신이 전할 소식이 많아질 겁니다. 이사회 소집 이틀 전 태중그룹의 분위기는 차분한 듯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거대한 변화가 요동치고 있었다. 겉으로는 간담회와 윤리위원회 준비가 진행 중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다른 기류가 형성되고 있었다. 바로 반격이었다. 박도현의 구속 이후 그와 가까웠던 고위 간부 일부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부회장 이명찬의 복귀가 임박하자 그 주변 인물들은 하나둘 사무실을 떠돌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부회장님 돌아오시면 분위기 다 바뀔 겁니다. 지금 나서면 괜히 표적만 되는 거야. 가만히 있어. 익명의 소문들이 떠돌기 시작했고 몇몇 중간 관리자들은 이미 이메일과 메신저를 통해 내부 개혁 움직임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기획본부장 유성호가 있었다. 그는 도현의 실질적 후계자로 거론되던 인물이며 이명찬 부회장과도 깊은 연줄이 있었다. 겉으로는 협조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정호가 입사 당시 작성한 신분 정보와 근로계약서를 열람했다. 환경미화원으로 이장에 들어온 거였군. 유성호는 입꼬리를 비틀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좋아, 그렇게까지 했으면 한번 반격도 받아봐야지. 같은 시각 서진은 윤리혁신위원회 사무국에 파견되어 새로운 내부 제보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회사 내 모든 부서가 접속 가능한 익명 포털을 설계하고 있었고 각 부서별 피드백 창구를 준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사내 게시판에 갑작스런 문건 하나가 올라왔다. 작성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서식의 형식과 문체로 보아 유성호 측에서 퍼뜨린 것으로 보였다. 사무국 내부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몇몇 직원들은 그녀를 피했고 일부는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서진은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깨물었다. 또 시작이군요. 그녀는 정호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는 이미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고 곧바로 윤 대표와의 긴급 회동이 열렸다. 이건 명백한 내부 방해입니다. 서진의 말에 윤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이 상황을 공적으로 대응할 경우 내부 분열로 비칠 수 있어요. 아직은 증거가 약합니다. 정호는 서류 몇 장을 꺼내며 말했다. 다행히도 나는 미리 대비해 두었어요. 유성호와 몇몇 중간 간부들의 회의 녹취가 있습니다. 그들은 개혁 조치를 일시적 유행이라 표현하며 곧 부회장이 돌아오면 뒤집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서진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걸 어떻게? 정호는 웃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얼굴은 더 깊은 피로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이 회사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대로 두면 태중그룹은 다시 돌아가게 돼요. 침묵과 무관심의 시대로. 윤 대표는 조용히 일어났다. 이사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방어가 아닌 공격을 해야겠어요. 다음 날 윤 대표는 전 직원 공지를 통해 이사회 생중계 결정을 발표했다. 이 공지 하나로 회사는 다시 뒤집혔다. 누군가는 기대했고 누군가는 분노했다. 유성호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를 악물었다.
공개 이사회라고? 미쳤군. 대회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지만 이제 더는 숨길 수 없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실이 드러나야 했다. 그날 밤 서진은 회사 옥상에서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이틀 뒤면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었다. 혹은 시작될 수도 있었다. 민우 씨, 당신이 없었다면 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작은 쪽지를 꺼냈다. 사람은 선택으로 증명되는 존재니까. 그 문장을 다시 읽으며 그녀는 다짐했다.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고. 다음 날 아침 태중그룹 로비에는 한 장의 포스터가 붙었다. 정호는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없이 웃었다. 이제 남은 건 끝까지 가는 것뿐이다. 2025년 7월 1일 오전 10시 태준그룹 본사 대강당. 통상적으로 이사회는 비공개 회의실에서 제한된 이사들과 임원들만 참여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생중계 카메라 3대, 실시간 채팅이 가능한 사내 포털 연동, 그리고 3천여 명의 직원들이 온라인으로 지켜보는 이사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강당 맨 앞줄엔 주요 이사들이 앉아 있었고 그 중심에는 윤지원 대표와 배정호 회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무대 위 스크린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태준그룹의 미래, 당신이 결정합니다. 사회자의 짧은 개회 인사 후 윤 대표가 단상에 섰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아끼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회사의 가치를 지키는 것과 권력에 굴복하는 것. 저는 이 자리에서 후자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녀는 정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이어 그가 천천히 단상으로 올랐다. 정호는 여느 때보다 간단한 차림이었다. 정장을 입지 않았고 청소복 위에 얇은 외투만 걸쳤다. 여러분, 저는 이 회사를 30년간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 2달간 한 명의 환경미화원으로 이 회사가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주요 비리 정황을 정리한 슬라이드가 차례로 지나갔다. 부회장 이명찬의 서명, 유성호 본부장과의 음성 녹취, 그리고 서진이 수집한 문서들. 정호는 한 장의 문서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이건 3개월 전 이명찬 부회장이 해외 자원 구매 명목으로 사인한 가계약서입니다.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고 자금은 제3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에는 사인한 사람 외에 확인한 이사가 3명 더 있었습니다. 그중 1명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강당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이사진 중 몇몇이 얼굴을 굽혔다. 정호는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 우리는 한 개인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태준그룹이 앞으로도 가짜 성과와 권력 줄서기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신뢰와 투명성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그는 자리로 돌아왔고 윤 대표가 다시 단상에 올랐다. 지금부터 이사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명찬 부회장의 직무정지 및 윤리 위반에 대한 공식 조사 개시. 두 번째, 윤리혁신위원회의 상설화 및 최고 의결기구 승격. 세 번째, 배정호 전 회장의 명예복권 및 고문 위촉. 네 번째, 한서진 대리의 윤리감 사본부 발령 및 사내 감사 정권 부여. 안건이 하나하나 낭독될 때마다 온라인 채팅창엔 찬성, 지지합니다. 이게 진짜 경영이다 등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곧 이사들의 표결이 시작되었다. 순번대로 버튼을 누르며 찬성 혹은 반대를 기록했다. 스크린의 결과가 떠오르는 순간 강당은 숨을 죽였다. 모든 안건,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 윤 대표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단 하나의 문장으로 마무리했다. 이제 태준그룹은 진짜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 순간 강당 안팎으로 박수가 터져나왔다. 박수는 곧 물결처럼 이어졌고 본사 로비와 온라인 채팅창에서도 고맙습니다 라는 말들이 이어졌다. 그날 오후 한서진은 조용히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감사본부 인수인계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한 남자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 본부장님, 불편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책임이 너무 많아서.
서진은 그를 바라보며 웃었다. 처음엔요.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그 누군가가 되어도 좋잖아요. 바로 그 순간 창밖에서는 배정호가 천천히 정문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다시 자신의 익숙한 자리로 돌아가는 듯 보였지만 이번엔 마음 한편에 안도와 희망이 담겨 있었다. 옥상에서 윤 대표가 조용히 그를 배웅하며 물었다. 이제 정말 떠나시는 건가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내가 없어도 이 회사는 스스로 갈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언젠가 다시 누군가가 어두운 곳에 노딘다면 또다시 낮은 자리로 내려올 겁니다. 권력이 아니라 진심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방법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는 조용히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은 작은, 그러나 묵직한 울림을 남기고 있었다. 그날 저녁, 사내 포털에는 배정호 고문의 마지막 글이 올라왔다. 사람은 신분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합니다. 조직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으로 움직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직책이든 옳다고 믿는 것을 외면하지 마세요. 침묵은 가장 편한 도피이지만 가장 무서운 공범입니다. 태중그룹의 미래는 오늘 그 손끝 하나로 바뀝니다. 용기를 내어 걸어가세요. 나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2025년 7월 1일 배정호 드림. 그 글은 공유 2만 건, 댓글 8천 건을 넘기며 진심은 통한다는 말이 다시금 진리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해냈다.